지금 전총조는 이른바 자신의 가면적 페르소나를 자신의 진짜 자아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정말 제3자, 즉 P호텔의 그야말로 상속인 같이 네. 실제 자기가 정말 그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써야 그 효과가 바로 오겠죠. 사실 사기 혐의로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즉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법 이론적으로는 현재 징역 3년에서 50년 구간의 선고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요. 전청조가 검찰에 송치됐잖아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오늘 오전 7시 30분 전청조 씨가 송파경찰서에서 서울 동부지검으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전청조 씨를 기다리던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전청조 씨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전청조 씨가 피해자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말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 한 것 같아요. 일단 화면에 나오긴 했지만 피해액이 23억 원. 23명, 피해액 28억이라고 하는데 박상희 교수님, 이 전청조 사건 이제 관련 수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피해액도 인원도 계속 다 늘고 있죠. 맨 처음엔 15명에 19억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20명에 25억이라고 했다가 지금 23명에 28억입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잖아요. 네. 이 지금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을 얼마큼 수사할 수 있을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남현희 씨 관련 이 사건이 조금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피해액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남현희 씨도 속은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이 전청조한테 안 속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수사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셔서 피해액이 좀 변제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장가 기자, 엊그저께 있었던 이 전청조하고 남현희 씨 이제 대리 조사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있었던 일이 계속 따들썩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가 수사관에게 남현희 씨와 두 명이서 좀 단둘이 얘기를 잠깐만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현희 씨가 곧장 거절 의사를 표시를 했고 또 전청조 씨와 말조차 섞기 싫다는 등 이런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8시까지 이어진 대질신문 내내 두 사람은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구속 중인 전청조 씨가 자신의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남현희 씨 측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조사 막바지에 이 조서 열람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전청조 씨가 이 변호인으로부터 이 변호인 소유의 태블릿 PC를 15분간 사용을 했는데요. 남현희 씨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용을 멈추고 태블릿 PC를 다시 변호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현희 씨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게 이 태블릿 PC로 누군가와 이 카톡으로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한 건 아닐까라는 부분인데요. 구속 상태인데 이렇게 태블릿 PC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거 구속이 지금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전청조 씨의 법률 대리인은 전청조 씨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이 태블릿 PC에 좀 질문을 미리 메모장에다가 좀 해놨고 이에 대해서 전청조 씨가 답을 기재한 것이라면서 종이와 펜을 이용해 필담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전청조 씨가 메모했던 거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용욱 교수님, 네. 메모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경찰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가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 다른 부분이 확인이 되었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 더군다나 지금 대질 조사라고 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과연 본인이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중요한 증거를 혹시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은 아닌가? 이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초점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자신의 일정한 이제 증거를 실질적으로 없앴다고 해도 지금 그 전청조 씨가 혐의를 받지는 않죠. 자기 증거는 자기가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만 그 상황에서 제3자에게 이거를 좀 지워달라라고 하면 증거인멸 교사의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경찰관이 그 조사 목적으로 5명이나 있었고 또 그 변호인도 2명 있었고 이제 공적인 상황에서 대질 조사의 일환으로서 이른바 그 변호인의 그 조력을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사 교환을 한 것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그 문제는 없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관상 보게 되면 마치 지금 무엇인가 중요한 이 순간에 대질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고 공범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또 다른 입장에서 뭔가 이걸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첨예한 것 때문에 이 태블릿 PC 사용에 대해서 뭔 것인가 관심이 증폭되었는데 요약하게 되면 네. 문제는 없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문제 없었다. 근데 뭐 혹시나요, 이 메모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정말 카톡을 했거나 혹시 인터넷을 좀 만졌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이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을 했다. 즉 지금 이 전총조 씨는 어느 순간에도 멀티플 플레이어라고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사기를 계속 동시에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그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또 다른 사기를 공모를 하면서 사기에 대한 교사를 하고라고 하면 별도의 범죄로서 뭐 또 다른 수사의 그 대상이 그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논란은 뭐 그 부분에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이 전청조는 이제 첫 대질 조사에서요, 이제 남현 씨가 자신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조사를 이제 진술을 했잖아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남현 씨도 거기다가고 SNS를 통해서 억울함을 엄청나게 이제 좀 밝혀갖고 굉장히 상반된 지금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대지조사 전까지는 남현희 씨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좀 강하게 피력했는데 대지조사 이후에 이제 갑자기 전 씨의 변호인이 뭐 우리가 대지조사 과정 중에도 전 씨가 남 씨는 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고소했던 그 학부모 피해자 또한 남 씨도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라는 취지로 전 씨의 진술과 일관되게 유사하게 진술했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견 봤을 때는 네. 정말 남 씨가 공범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일각 변호사 일부 쪽에서는 전 씨가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남 씨를 공범으로 모는 것은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전 씨의 전략처럼 공범으로 남현희 씨가 된다라고 하면 남현희 씨가 전 씨를 사기로 고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범 관계가 성립하면 그 부분은 최소한 빼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대형 사기 사건이라기보다는 뭔가 치정에 얽힌 동문제다라고 전 씨가 주장한다면은 예를 들어 남 씨가 뭐 고가의 물건을 사기를 원해서 내가 그런 식의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면 양형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게 전 씨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범죄 수익을 누가 결국에 취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 씨가 대부분의 범죄 수익을 남 씨가 가져갔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추후에 민사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이제 전 씨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진술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여서요. 계속해서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그리고요, 이제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사건 좀 기억하실 텐데 한 매체가요, 이 사건 학부모 간담회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전청조의 허세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너 진짜 그게 끝이야? 너 더 말해. 너 더 있으면은 너 지금 말해. 너 나중에 나와. 너 내가 말아. 근데 아직까지 얘기한 거는 딱 한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진 공권력, 능력 가리지 않고 최선 다할게요. 죄송합니다. 내가 가진 공권력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박상희 교수님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전청조는 정말 뭐 사기꾼이라는 건 온 국민이 잘 알고 있고 본인이 무슨 수로 공권력을 갖습니까? 자기가 무슨 국가 지도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뭔가 굉장히 허세가 있는데 잘 보면 I am 실레어라든가 이렇게 뭔가 비어 있고 좀 지식이 부족한 점이 드러나요. 본인이 어떻게 공권력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정청조가 과대자기 인식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 과대망상으로 가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좀 너무 허세나 과대적인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냐면 마치 최하가 돼서 그냥 툭 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툭 치면 나는 모든 게 다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로 돼서 굉장히 좀 희대의 사기꾼이면서 뭔가 자기 인식 능력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뭐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 장가 기자, 이 전청조가 사실 이제 파면 팔수록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또 뭐 나왔다면서요? 또 나왔습니다. 네. 어제 한 프로그램에 전청조 씨의 중학교 후배이면서 전청조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나왔는데요. 갑자기 2019년에 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해서 전청조 씨가 내가 지금 미국인데 나한테 11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너한테 다음에 55만 원으로 갚을게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청조 씨 SNS를 보면 명품도 좀 많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서 아 내가 이 정도 보내면 언젠가는 갚겠지 하면서 아무 의심 없이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거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계속 전청조 씨가 투자를 해라, 내가 너를 취업시켜줄게 이런 말로 꿰어내서 이 여성이 20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청조 씨에게 34차례 돈을 입금해서 총 1,700만 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요. 2019년 한 해 동안 전청조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람만 7명으로 투자, 취업, 혼인 빙자까지 이 사기 방법도 가지각색이어서 정말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이 네. 20살밖에 안 된 후배한테 1,700만 원을 발치했어요. 이거 얼마나 뻔뻔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청조 이 사기의 역사는 아주 뿌리가 깊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청소년들도 보면 뭐 빵 셔틀이라 그래가지고 후배들한테 뭐 돈을 가져오라고 이런 품행장애적인 면모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정청조는 그 양상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완전 본격화되었는데 이런 걸 보면 이 다희 씨라는 후배도 너무 안타깝고 이 전청조한테 도대체 이런 식으로 돈을 뺏길 사람이 최소 23명이라는 거죠. 아마 예전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사기성이 있게 되면 가정 환경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청조의 아버지에게 이런 사기를 당했다라는 제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지금 뭐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같이 이 뭐 말을 맞춰준다던가 이런 거를 했다는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 가정 환경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어쨌든 정청조의 이런 사기성에는 뿌리가 너무 깊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박상희 교수님의 좀 추측이 있습니다. 네네. 예. 자, 유혁 교수님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좀 이거지 않습니까? 이 보통 사기치는 사람들은 뭐 이름도 좀 바꾸고 뭐 외모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전청조는 그냥 정직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대로 다 썼어요. 뭐 무모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건가요? 이른바 그 직업으로서의 그 범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직업으로서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에 좀 충실할 수밖에 없는 나쁜 의미에서 말이죠. 일단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전 인구 중에서 약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계속적인 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성적 범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전청조는 특히 사기에 특화된 만성적 범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질문에 그 직접적인 그 답을 하게 되면 지금 전청조는 이른바 자신의 가면적 페르소나를 자신의 진짜 자아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정말 제3자 즉 P호텔의 소위 말로 상속인 같이 네. 실제 자기가 정말 그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써야 그 효과가 바로 오겠죠. 이런 현상을 자아팽창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네. 있는데요. 그런 자아팽창적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그 면에서는 상당히 그 고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강한 것 같습니다. 즉 과거의 그 사기범의 뭐 100억 뭐 이거 이상의 1000억 이상의 일단은 지금 제시하는 그 통장에서도 주로 조 단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부의 획득과 장악도 나 전청조가 직접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아팽창적 요소가 많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술적으로 막 굉장히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이고은 변호사님, 2019년에 말이제 7명한테 고소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고소당하면 또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변호사 선임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마련했을지 궁금해요. 예,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게 2019년에 7건의 고소건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고소 절차는 먼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부터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피해 내역 또 수사 범위를 더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의자 신분이었던 전청조를 불러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피해 내용에 대한 전청조의 입장 그리고 이제 뭐 객관적 증거 뭐 입금 내역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본인 입장
입장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고요. 우리 사건처럼 서로의 말이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의자를 대질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재산범죄의 통상적인 수사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거쳐서 이제 검찰에선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봤을 때는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다수의 건들이 되었을 때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이라도 자력이 있는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선임할 때도 사실 사건 수 그리고 사건 내용, 피해, 액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임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선임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번 건은 얼마나 혹시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장가 기자, 전청조 성별이 남성이라서 굉장히 의아했다는 사람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총조 씨와 과거 이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썼다는 제보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제보자가 전총조 씨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여기 구치소 어떻게 들어왔니? 물어봤더니 전총조 씨가 나는 사실 우리 새엄마가 사기를 쳤는데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왔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까 보셨겠지만 전총조 씨가 좀 몸집도 작고 나이도 아직 96년생입니다. 근데 그때는 또 과거였으니까 20대 초중반이고 그래서 이 구치소 동기가 정말 잘 챙겨줬대요. 얼마나 잘 챙겨줬냐면 같이 목욕도 하고 등도 밀어주고 머리까지 말려줬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으로 전청조 이렇게 나오니까 청조 여자였는데 하면서 이 구치소 동기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야, 구치소 안에서도 이렇게 거짓말로 유명하네요. 이게 정말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박상희 교수님? 네, 구치소에서 이제 같이 있었다는 분의 제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구치소 안에서 다들 너무 정청조한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왜 이러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청조 임신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임신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지금 우리가 다 안 시키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 나랑 같이 있었을 때 보면 임신 아니었잖아 그랬더니 언니 임신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신 사실이 없던 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는 정말 고만고만한 도둑들이 있고 사기꾼들이 있는데 도둑이고 사기꾼인 우리들을 또 사기치고 거짓말을 했으니 얼마나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정청조가 최고의 사기꾼인 거는 사실이다라는 최고의 생각이 사기꾼이다.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으시지만 뭐 등수를 매긴다면 네. 1등이나 뭐 영재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사기꾼들을 다 사기꾼들에게 다 사기를 쳤다라는 거죠. 그것도 구치소 안에서. 그리고 정청조는 이런 걸 보면 뭐 죄책감 이런 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대범해요. 왜냐하면 구치소 안에서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몇 달만 있으면 다 들통이 나는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선배들을 상태로 거짓말했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정말. 자, 이제 이문혁 교수님, 네. 아까 장가 기자 얘기했지만 이 전청조가 굉장히 좀 호리호리해요. 남현희 씨하고 키가 사실 비슷해 보이긴 한데 이 작은 체구인데도 그냥 폭력성을 되게 드러냈다. 이런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보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지금 교정 공간이라고 하는 엄격한 개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동료를 간방 동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압하기 위해서 책상 위로 올라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또 사안이 있는가 하면 또 20대 초반에는 그 남학생을 바로 제압을 공사장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 폭력성이 상당히 다분한 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 경호원의 또 진술에 의하면 갑자기 돌변하면서 본인에게 일정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함의점을 저는 찾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자아 통제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성향이 깔려 있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하나의 쇼잉이 아닐까. 즉 사람을 장악하고 제압하는 하나의 연기적 특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폭력을 보여줌으로써 그 다음에는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나에 대한 그 이미지 또는 평판 유지가 강력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도소 생활도 앞으로 편해지는 것이고요. 또 지금 그 경호원에 대한 일정한 지휘 통제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사기 기술의 또 다른 연장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본인이 연기했다고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담력 이런 거를 스스로한테 주입을 많이 시켰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기라든가 또는 폭력성이라든가 이건 대결적 국면에서 바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폭력도 때에 따라서는 보여줘야 되고 또 임기응변도 또 능해야 되는 것이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몸에 일정한 뭐 체득 아닌 체득화가 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한 A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B, C, D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는 이른바 만성적 직업범죄인의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만성적 직업범죄 처음 사실 듣는 내용인데 좀 흥미롭긴 합니다. 흥미로우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건 변호사님 이렇게 좀 다양한 뭐 스토리텔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요소를 좀 갖추고 있는데 지금 밝혀진 피해액이 한 뭐 28억 정도 네. 현재까지 밝혀진 게 그런 거 내용인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전청조 이 혐의가 모든 게 다 적용된다고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전청조가요, 사실 사기 혐의로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즉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법 이론적으로는 현재 뭐 징역 3년에서 50년 구간의 선고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누범중 범죄이기도 하고 또 피해 액수가 20억 원대가 넘어가고 또 특경 사기뿐만 아니라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 수많은 범죄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두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예상해 봤을 때는 한 징역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고 실형을 피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좀 그래도 형량을 좀 낮추려고 그래서 또 남현희 씨를 좀 공범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한다 이런 것도 좀 이런 시각이 맞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워낙에나 지금 전 씨가 사기 전력이 좀 화려하잖아요. 전 씨가 단순히 남현희 씨가 나의 공범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본인 형량을 본인 혼자 다 지는 것보다는 남현희 씨랑 공범위에서 서로가 형량을 나누는 것이 본인한테 확실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하고 본인이 어떻게 했을 때 유리할지 이미 다 전 씨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오 그렇군요. 박상희 교수님 뭐 좀 전에 이제 전청조에 대한 인물에 대한 분석을 좀 심리 분석을 해봤는데 뭐 심리 네. 분석 사람 심리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한 번 더 뭐 어떤 유형의 뭐 범죄자 같습니까? 네,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만성적 직업 범죄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기꾼이라는 것은 우리 다 밝혀진 문제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청조는 정신 상태나 심리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이런 공상허언증이라든가 리플리 증후군의 면모가 저는 조금 보여요. 공상허언증이나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을 다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100%를 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청주는 적어도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밥 먹듯이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 내 말에 걸려 들어올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정말 똑똑하고 힘이 있고 나는 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유능해. 뭐 이런 식의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뭐 사기꾼인 건 말에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네. 분명히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보고 합니다.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